외교중의 세계를 수놓았던 페르시아 전쟁과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490년부터 450년까지 물경 4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리스 세계를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포위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는 거죠. 영화 300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이나 정치적 방법으로 저를 굴복시키는 데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라톤에 있는 아테네 군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대단히 중장보병이고 잘 싸우는 부대지만 방어에 유리한 거지 공시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년간의 휴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페르시아는 당연히 다시 전쟁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면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경우가 자주 옵니다. 마라톤 전투가 끝난 게 서기전 490년이고요. 그다음 크세르크세스가 추진했던 2차 페르시아 원정이 단행되었던 게 480년입니다. 따라서 이 10년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서로 양자가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혹은 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년간의 휴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당연히 재침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시 양성을 하고 다시 각 민족에게 징집령을 내립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이 반란을 수습하러 가던 차에 죽게 되고요. 이 다리우스의 죽음에 따라서 그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근데 크세르크세스가 더욱 열정적으로 소위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486년부터 480년까지 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첫 번째 그리스 북쪽에 있는 세력들을 먼저 이제 다시 규합하고 지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5군데의 중요한 근거지에 식량 창고를 만들어서 대군이 이동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그다음 외교적으로는 그리스에 있는 다른 우호적인 나라를 포스페드라기 시작합니다. 사실 스파르타는 그 자체로 대단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또 적대국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르고스라는 나라가 대단히 중요한 적대국이었고요. 또 아테네에도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테베라고 하는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테베가 상당히 아테네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시작된 그리스 비극을 보면 대부분 악역은 다 테베 살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베도 중요한 이제 페르시아가 이 설득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펴게 되고요. 또 전술적으로는 그 헬레스폰트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쪽에 해안이 그 해협이 있는 데다가 부교 다리를 낳아가지고 두 개의 거대한 부교를 낳아서 페르시아군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해군이 진격할 때 그 492년 원정 때 실패한 게 그 아토스 산을 돌다가 폭풍을 만난 거거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아토스 산 뒤편으로 운하를 만듭니다. 이 운하를 한 3년간 공사를 해서 운하를 만들어서 페르시아 함대가 무사히 아토스만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자, 그럼 이 당시에 이 착실히 페르시아가 전쟁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는 뭘 했을까요? 특히 아테네는 뭘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르타의 기본 대전략은 현상 유지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페르시아와 충돌을 피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것이 스파르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민하는 거죠. 과연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등장한 인물이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당시 아테네의 전력을 중장보병의 지상군 중심에서 이 3단 갤리슨 중심의 해양 전력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들어오려면 바다를 끼고 들어와야 되고 결국 해양에서의 전투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해양력 강화를 주장하면서 소위 이제 3단 갤리선, 우리가 흔히 이제 트라이림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배를 양성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때마침
483년에 라오니온 광산이라고 이제 아테네 국영 광산인데 이 국영 광산에서 엄청난 은광맥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은광맥을 통해서 나는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토론이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 나누어 갖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어 가지면 아테네 시민 한 명당 거의 뭐 한 달이나 두 달치의 뭐 급여를 수익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그렇게 헛되이 쓰지 말고 우리 해군을 양성하자. 지금 여러 가지 해양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아테네가 기본적으로 바닷길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양 전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바닷길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 시민들의 수준이겠죠. 그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아테네 해군을 2배 이상, 그러니까는 3단 갤리선을 200척까지 올리는 그런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승인돼서 실제 함선 건조에 들어간 게 482년, 즉 페르시아 원정군이 다시 그리스를 공격하기 딱 2년 전에 아테네는 200척이라고 하는 트라이림을 보유한 당시로서는 최강의 해양전을 갖춘 나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테네로서는 국가 전략의 대변신인 거죠. 기존의 중장보병 중심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해양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국가로서 전환을 하게 됨으로써 아테네가 이후 대외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세력들이 이런 그 해양 전력에 기반하는 세력들이 중심으로 부각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개혁 주장이었고 이것이 먹히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남진하는 페르시아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480년 봄에 3월에 이미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 협곡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 페르시아군이 이 협곡 쪽으로 다가왔을 때 이 시간에 맞춰서 그리스 연합군들이 그 협곡으로 진격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동원된 병력은 6천에서 7천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숫자면 충분히 협곡을 막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뭐 넓어야 100m, 좁으면 몇십 m밖에 안 되는 협곡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뛰어난 그 그리스 중장 보병이라면 충분히 그 페르시아군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당시에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300밖에 못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 그 당시에 그 협곡의 지형적인 특성을 봤을 때 그리스 중장 보병 6천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은 그 후방에 있으면서 그 전방을 그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오네라고 하는 해협, 바로 옆에 해협에 소위 이제 그리스 해군이 배치되면서 배행 전략으로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8월 중순경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연합군, 특히 이제 스파르타의 네오니다스가 지휘하는 그 병력과 맞붙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 한 5일 동안은 페르시아군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자기들의 위용, 이 엄청난 대군의 위용을 보고 그리스군이 알아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며칠간 기다려줍니다. 근데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강건한 계류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부터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공격을 시작해서 이틀 동안 공격을 해봤는데 엄청난 사상자에도 불구하고도 전혀 그리스군의 방어벽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오래 있으면 바로 이게 그리스의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한 2주만 버텨주면 페르시아는 대단 진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길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을 하죠. 그 재미난 그
누군가 우회도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우회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피데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회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테르모필레 협곡이고요. 왼쪽에 좌측문, 중앙문, 동쪽문이 있는 거고 이 가운데 포키아 산에 만든 방벽이 있었습니다. 이 방벽을 활용하면서 협곡을 막은 거죠. 이게 이제 방어선인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영화 300에 놓을 때 이제 방어할 때 모습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Testament to our bloodline. His roar is long and loud. 테르모필레 전투는 역사에서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스파르타군만 싸운 게 아니고 테베군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그리스군도 있었지만 이들이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이제 이런 그 비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잘 남겨두었죠. 오 나그네여 스파르타인들에게 말해다오. 우리가 여기에 누웠다고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고 이런 어떤 멋있는 명언을 남겼기 때문에 더 기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르모필레가 함락됨으로써 사실 그리스 방아선 1차 방아선은 붕괴가 되고요. 바로 2차 방아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페르시아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테르모필레에서 아테네가 꽤 긴 거리인데 한 달 만에 쭉 내려와서 아테네를 그냥 아테네는 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페르시아가 내려올 때 아테네는 소개하고 아테네 사람 대부분들은 펠로폰네소스나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살라미스로 이미 소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아테네였어요. 물론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몇 명의 사람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항전했지만 대단히 상징적인 거였고요. 아테네는 그렇게 파괴되고 약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던 게 이 살라미스에 있는 함대입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전략적 공헌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펠로폰네소스의 스파르타 중심으로 하는 지상 병력들은 코린토스의 이제 지혜부 중심으로 방어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살라미스에서 이제 그리스 연합 함대가 페르시아가 막고 있는 겁니다. 지상의 방어벽은 대단히 좋은 자리인데 해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이제 전략적 고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모아두지 말고 각자 자기 해안이나 또는 이제 지역 방어에 투입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테네는 부대를 함대를 분산시키지 말고 직결해서 저게 그 대함대에 맞서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이 아테네 함대를 지휘하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함대를 분산시켜서 각자 해안으로 보내야 될 경우 이 주장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함대가 워낙 많고 또 분산해서 다른 나라 해안으로 부대를 상륙시킬 경우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지속 가능한 전투가 되겠느냐. 그렇게 분산됐을 경우는 페르시아 군대가 가서 산별적으로 격파해 나가면서 그리스 함대를 분쇄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전략이라는 거죠. 오히려 테미스토클레스는 전면적인 결정적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 함대를 괴멸시키지 않으면은 이기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거죠. 하나는 이 대단히 이제 분열적인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 도시 이기에 급급한 그리스 함대를 하나를 묶어놔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페르시아 함대가 결전을 위해서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동맹을 견고히 하는과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략에 빨려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놓는 승리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성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이 전략에 먹혀 들어갑니다. 일단 아테네는 그리스 연합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테미스토클레스가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는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도망치려고 하니까는 포위를 하라고 이미 편지를 보내서 페르시아 함대가 이 살라미스 주변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페르시아 함대가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적이 나에게 달려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약한 모습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약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또 데미스토클레스가 트릭을 씁니다.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 페르시아 함대와 같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아테네 함대가 전선 이탈해서 밖으로 도망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쟤들이 지금 전선이 분열되어서 이탈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크세르크세스가 전면 공격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은 대단히 심플하게 진행되는 거죠. 이 좁은 해역에 1200대에서 1500대의 함정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는 아테네의 앞바다입니다. 아무리 페르시아 함대가 유능하고 거의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격하면서 그냥 뱃길이 연결되어 가지고 거대한 육상전이 전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서는 페르시아 함대가 200여 척이 괴멸되면서 이제 후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어떤 전투 상황입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도 보면은 그냥 싸움 자체 전술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테미스토클레스가 동맹을 결속시켜 나가고 그리고 적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끝나고서 사실상 승리의 기운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전쟁을 자기는 포기하고 마리도리오스라고 하는 지휘관에게 모든 작전을 넘기고 30만 정예군을 남기고 떠나요. 여전히 30만 명의 페르시아 주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는 계속 스파르타에게 빨리 북진해서 저 페르시아 군대를 몰아내자고 요구를 하는데 스파르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이미 이제 전쟁은 페르시아 주력은 떠난 것 같고 전선도 자기 것이 아니고 이미 아테네 쪽이나 어느 테살리 쪽이 있기 때문에 나설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균열을 페르시아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접근해서 그런 협상을 요구합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연합 함대에서 빠져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지금까지 잘못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동맹으로 맺어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당시에 그 아테네 지도자였던 아르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태양이 돌고 있는 한 우리는 너희들과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강경 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테네가 재함락됩니다. 이때 이제 이 함락 때 사실 서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할 정도로 완전하게 아테네가 파괴해야 돼요. 지금도 아테네 유물을 하면은 거기에 부수인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파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철저히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거의 스파르타를 위협합니다. 계속 도와주지 않고 너희들이 펠로폰네소스에 웅크리면서 나서지 않으면 우리 이제 동맹이 탈퇴하고 페르시아와 협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게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국가 전략과 아테네가 가진 국가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협의 측면에서 스파르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냥 전쟁이 479년에 플라테아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다시 한번 스파르타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중장 보병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 10배가 넘는 페르시아군과 싸워서 신성 같은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뮤켈레의 승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이오니아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헬레스폰트 부교도 파괴하게 됨으로써 페르시아가 넘어올 수 있는 길을 봉쇄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스파르타는 빠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끝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페르시아 전쟁의 어떤 그리스 주도권은 아테네로 넘어오게 되는 격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결국 450년에 칼리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테네와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간에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40년간의 페르시아 전쟁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테네가 패권을 차지하게 됐는데 정말 이 아테네 패권의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요? 민주주의 승리일까요? 혹은 전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테네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고 아테네 민주주의가 전쟁에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 순서는 바뀌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해군이 양성이 되고 해군 한 척에 들어가는 승무원만 200명씩이 되고 200척의 함선을 운영하면 4만 명의 전투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다 이제 전쟁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또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면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경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아테네가 전쟁 시작할 때 40년 전에는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청하고 스파르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나은 일인지, 즉 국가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데메스토클레스죠. 그런 아테네의 길은 해양 강국이라 봤던 겁니다. 그래서 200척의 함선을 건조하고 바다에 국가의 운명을 걸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가의 귀중한 사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지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결합이 아테네로 하여금 외딴 농업 국가에서 세계 최강의 해양 전력을 갖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민주주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좋은 생각들이 풍부하게 수동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집단 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생각들이 그런 좋은 전략들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판단력 그런 국민적 판단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수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